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밝혔는데요.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하는 사업장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이나 매출에 따라서 그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인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그리고 윤동진 부평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봄 이 골목경제 살리기 위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죠. 현재 지금 4월, 5월 비교했을 때요. 그때보다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이 매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가계 대출 부담도 점점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저희 가게 문 닫는 집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집 한 집 문을 닫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이 상인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지난 4, 5월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얼마나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작게는 한 4, 50%, 많게는 7, 80%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7, 80%라면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집 한 집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면서 타격이 더 컸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문을 닫는 가게들, 그러니까 지난 4, 5월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이제 창피하지만은 저희 문화의 거리만 해도 지금 이제 와서 보시면은 지금 한 서너 집이 지금 거리에도 바로 중심 거리에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 다 나가는 상태죠.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다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너무 힘들다.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게 손해가 덜 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휴업을 하기도 하고 아예 폐업으로 돌아서는 가게들도 많다. 이런 설명이시죠. 예. 이 인천 이음카드 활용으로 골목 상권이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골목 상권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사용에 차이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네,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약간의 미세한 변화는 있습니다. 네네. 8월 첫 주에 이제 주간 한 670억 정도의 피크를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2주, 8월 2주, 3주, 4주 계속 내리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8월 첫 주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다. 아우성입니다. 이게 인천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이건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자영업자 수가 작년 7월 대비 이제 올해 7월을 보면은 한 12만 7천 명 가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해에 100만 개가 창업하고 80만 개가 이제 폐업하는 다산다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의당 인천시당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작년보다 폐업 숫자가 26.1%가 늘어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매출이 한 90% 이상이 감소되는 게 한 60%가 된다고 그러시고요. 앞으로 폐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한 22%.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2명은 앞으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폐업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폐업한 곳도 많고 그렇죠. 앞으로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이런 설명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1차 때처럼 전 국민이 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 이게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장 상인들 입장에서 이번에 결정된 이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요,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졌을 때 봤을 때는 저희는 보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기 상인 입장에서는 보편과 선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보편이겠죠. 이거 1차 때와 같이 이렇게 보면 뭐 그때만이라도 그래도 이 경제가 살아났었고 저희 실질적으로 매출이 조금 올랐으니까. 근데 또 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게세라든지 인건비 지금 굉장히 모든 게 부담이거든요, 현재요. 네. 인건비를 못 주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갖다가 뭐 그만두게 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보편과 그 다음에 선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상인들한테는 또 실질적인 도움 되는 게 네. 예, 가게세하고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줄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더해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선별 지급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위원장님 일단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네, 저는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가 10만 원씩 지급하자 보편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역 화폐로. 저는 그래서 결국 선별이냐 보편이냐에서 결국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지금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채 비율도 낮고 그 다음에 또 경상수지가 우리가 계속 흑자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일어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재정 당국의 염려에 네. 따라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전체 파일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보편 지급을 포기하고 그 선별 지급으로 간 것이 아닌가 네. 안타깝고요. 저는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승수 효과. 이 돈을 지원했을 때 과연 파급 효과가 얼마나 더 있느냐.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한테 줄 때는 와서 물건을 사시니까 가처분 수득이 높아서 물건을 사시니까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승수 효과인데 선순환 구조 뭐 이렇게도 파악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보편 지급이 승수 효과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매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이 선별 대상과 또 규모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4차 추경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자금입니다. 노래방, 뭐 PC방, 뷔페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했던 곳은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영업 시간이 줄어든 업종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 많이 줄수록 더 좋겠지만 이 정도면 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 150만 원 혹은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네, 뭐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일반 저희 소상공인 같으면은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게 사실상은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 같으면 네. 가게세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게 뭐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그렇죠. 설명이신 예, 건 예, 거죠. 위원장님 이 금액이 물론 뭐 많이 주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정해졌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들으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 10인 이하 자영업자한테 사업장에 3개월 운영비를 줍니다. 얼마나 주냐?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2,100만 원까지 네. 3개월간.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뭐 잘해야 한 달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은 아주 많이 줄었는데 뭐 가게세며 인건비며 나가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업종 외 소상공인들입니다.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지게 되는데 소상공인 기준을 연매출 4억 원으로 뒀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4억 원 매출이면 뭐 어느 정도 가게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10만 원꼴, 한 달에 한 3,30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 가게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소매점, 슈퍼라든가 이런 소매점,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쪽에서 보면은 부부가 운영하거나 한 명 정도의 사람을 두고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가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정부에서는 뭐 한 90% 전체 소상공인 90%에 해당된다 그러고 또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한 243만 명 정도 된다 하니까 뭐 대체로는 대다수 상인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다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 매출이 40%거든요. 그래서 다 4억 정도 팔면 가격은 닫아야 돼요. 편의점 같은 데는. 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수십만 개, 한 10만 개 정도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4억 매출이면 이제 다 거의 대부분 다 빠진다고 봐야죠. 선별 기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흥업소는 제외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반발이 심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제가 봤을 때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엄연히 그 임대료를 내고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분들도 또 가족들이 있는 책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유흥업소라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유흥업소를 없앨 게 아니라면 그분들도 똑같은 사업자고 네. 똑같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을 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에 유흥과 연관된 뭐 유흥주점, 또 무도장, 콜라텍, 담배 중개도 매업, 또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면서 이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를 사실 좀 이제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유흥업소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지금 정부가 이제 지원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뭐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사행업소라든가 유흥업소는 배제해 왔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행업소라든가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똑같은 상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어요. 네. 저도 뭐 원칙적으로는 그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매출 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요. 현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이 서류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사업자가 있고 하니까 그러지만은 저희 문화의 거리만 해도 뭐 일반 노점상들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근 시장 애들 보면은 그 옛날부터 이 시장을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저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 네. 분들이거든요. 뭐 그분들이 그 작게는 뭐 1,000원부터 뭐 많게는 5,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래시장 나오는 분들이 현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그 어떠한 서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뭐 내라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분들한테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 선별 지급을 하게 될 때 가장 이 논란이 되는 부분,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추석 전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어제까지 국회 상황을 보니까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18일까지 처리를 해야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뭐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지금 돌출 변수로 나와가지고 네. 아직 국회 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 여당이 생각한 18일 일정은 맞추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기왕 주는 돈 우리가 정말 돈이 요긴할 때 네. 이렇게 지원해주면 참 좋은데 아무튼 정부하고 야당을 빨리 좀 잘 설득해가지고 네. 추석 전에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신속하게 지급돼야 할 텐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또 역시 일회성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손님은 없는 상태인데 임대료 나가죠. 또 대출 이자 꼬박꼬박 나가고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좀 가장 어려운 부분 뭡니까? 우리 뭐 뭐니 해도 저희는 뭐 가게세하고 인건비겠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매달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지금 뭐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문은 닫고 있는데 임대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세금으로만 메워줄 수도 없는 건 거예요. 앞서 외국의 사례도 잠깐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이거 뭐 네.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 이번 이제 코로나 대책 중에 하나로 임대료에 대한 관한 정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인데 네. 매출 감소 비율이 한 50% 정도를 인건비를 삭감해주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60% 줄었다. 그럼 그거의 50%인 30%를 임대료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4개월 동안 분납해서 내라. 그래서 망하지 말고 버텨라. 라는 그런 어떤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차임 감액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 제도. 네. 이건 뭐냐면 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해와 전염병을 좀 추가적으로 그 조건에 좀 넣으면은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킨다면 기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거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너 쫓겨나고 싶니? 뭐 이런 뜻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깎아달라고 하면 어렵죠. 잘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이런 것을 중개해주는 그런 것까지 추가된다면은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착한 임대료 이제 선처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권리로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활성화되지 못하고 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쫓겨날까 봐서 집주인들한테 깎아주세요라는 이 제도를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 이건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청구를 못한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약 갱신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것까지 아마 이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 혹시 알고는 계셨어요, 회장님?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 먼저 이제 그때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상인회에서도 했었고 저희 거리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건물주한테 좀 깎아주세요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죠. 예. 그러면은 너 힘들면 나가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갖고 네. 어떠한 그 임대료 깎아줬을 때에 그 건물주한테 혜택이 많은 혜택이 가야만이 세금 혜택이라는 어떤 혜택이 많이 가야만이 동참이 예 되겠죠. 그분들도 당신 깎아주면은 나도 이만큼 혜택 받으니까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어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인과 개인 간의 이 합의를 넘어서서 이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고. 이미 현재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제도가 네. 좀 네. 잘 사용되는 그렇죠.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보편이나 선별이냐 이 얘기가 또 화두에 오를 겁니다.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떤 제도든 뭐 보편과 선별을 딱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상황에 적절하게 국민들한테는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피해보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실효성 있게 많이 두텁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떤 그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지급이 돼야 되고 국민들한테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우리 도지사께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10만 원으로 쭉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상인들에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이 타당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은 어쨌거나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인천 소상공인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